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잇입니다. 보궐선거 패배 수습체계로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변화를 택했습니다. 오늘 임명직 당직자 교체 명단을 발표하면서 통합, 수도권, 젊음을 키워드로 내세웠는데 현실적인 대안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도로 영남당 또 무늬만 쇄신이란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이준석 전 대표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고 같은 날 안철수 의원은 응석바지 이준석을 제명하자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두 사람 사이 감정 싸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들여다볼 내용들이고요.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부인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가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수습을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출신을 대거 내세운 당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TK 출신을 앉혀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들썩이는 국제유가에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발 무력 충돌로 인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폭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내일 긴급회의를 엽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내일 노사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는 모레 총파업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궐선거 패배 후폭풍을 수습하기로 한 국민의힘. 오늘 임명직 당직자들을 재편하면서 인적 쇄신에 닻을 올렸습니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수도권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는데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TK 출신 의원을 앉힌 걸 두곤 도로 영남당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궐선거 완패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의 빈자리가 이틀 만에 채워졌습니다.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은 삼선 유이동 의원,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재선 김성원 의원이 임명되는 등 7명 가운데 4명이 수도권 인사입니다. 특히 유 신임 정책위 의장은 비윤계 대표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웠다는 점에서 탕평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도권의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를 기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80년대생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김혜지 의원을 기용하면서 지도부 평균 연령도 낮아졌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 실무를 총괄할 당 사무총장에 TK가 지역구인 재선 이만희 의원이 낙점된 걸 두곤 잡음이 일었습니다. 당직자 인선을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 내정자가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이었다는 조수진 최고위원의 SNS 대화 내용이 사진 기자에게 포착된 겁니다. 당 지도부는 정책위 의장직을 던진 박 전 의장을 다시 요직에 기용했을 때 쏟아질 비판과 지역 안배 등을 두루 고려해 이 의원을 최종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도로 영남당이 됐다고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보궐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은 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라며 쇄신돼야 할 사람이 쇄신을 말하는 꼬리 자르기 인선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비웃듯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바지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용산 거수기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선 전체를 놓고 보면 인물란 속에 최대한 통합형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충분히 쇄신 의지를 보여준 게 맞느냐는 물음표 역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보궐선거 참패 책임론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가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휴일 긴급의총에서 4시간 넘는 경론 끝에 당의 변화와 쇄신을 전제로 재신임장을 받아든 김기현 대표. 이튿날 첫 공개 회의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재설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태우 후보 공천 과정은 물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주요 현안마다 여당이 용산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한 발 더 나가 총선 승리를 위한 추가 쇄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서민 친화형 국정 운영과 상향식 공천, 총선개혁단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별도 구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당의 면모를 완전히 바꿔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주류를 중심으로 쇄신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공천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 사무총장직이 또 영남권 품에 안긴 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도층 2030을 향한 변화 움직임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선거 패배 이후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간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본 원칙을 얘기한 거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의 배수진을 예고했습니다. 이 당정 관계 근본 변화 없이는 어떤 쇄신안도 미봉책에 그칠 거라는 지적 속 김기현 체제 2기가 용산 출장소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여권발 쇄신안을 주목하면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분석이 당내에서도 주를 이루는 만큼 내홍 수습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준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끝으로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퇴원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애초 예상보다 국회 출근 시점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으로 여론의 관심이 여권에 집중된 만큼 건강을 좀 더 챙기며 복귀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라도 당분에 복귀하겠다고 하는 게 대표님 의지인데 현재 이제 건강 상태 그만큼 따라와 주지 못해서 영장 기각에 이어 선거 압승까지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 등에서 불거진 대파 갈등 수습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가결파 징계 요구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내부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잇따라내면서 일단 친명계도 수위 조절에 나선 분위기이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대표께서는 징계까지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파 간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비명계로 분류되던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수면 아래 있던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를 노리는 충청권 원외 인사 낙점설 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궐선거 승리가 오히려 당의 미래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쇄신 모드에 돌입한 여당에 맞서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적잖은 겁니다. 민주당을 또 잘 가꾸어서 어떻게 선택할 건가를 또 한번 만드는, 저는 그걸 굳이 혁신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총선 체제를 잘 만들어서 돌파하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민주당 내에선 보궐선거와 총선을 빗대 전투에선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울범에선 안 된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확대폭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3,000명에서 4,000명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발표 시점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폭을 두고 그동안 의료계 안팎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의료계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수를 추계해야 한다며 300명 증원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환자 시민단체는 1,000명 이상 늘려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은 해마다 400명씩 늘려서 10년 동안 4,000명을 증원하자는 것이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인원을 얼마나 늘릴지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에 1,000명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3,000에서 4,000명까지 늘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1,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파격적인 증원에는 환영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1,000명 아니면 2,000명, 3,000명이 나와도 지금처럼 돈벌이 의료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는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공의대 신설 대신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정책 마련을 검토해왔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 지역 의료 대책, 적정한 보상의 강화,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의학 교육의 질 제고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필수 의료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등 필수 의료 혁신 대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로 예상됐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점을 두고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반발이 큰 가운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의료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늘 입장을 내고 국가의료체계는 치밀한 교육체계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장기적인 과제라며 단순 산술적인 셈법으로 접근하면 의사 양성 과정에 왜곡과 부실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민간인 통행을 위해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과 30분 만에 휴전은 없었다고 밝혀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통로인 라파 검문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이 열리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فيش امان حتى وانت على المعبر خايفين احنا جايين على المعبر قصفوا شارع رفح وصرنا نصوت احنا جايين على المعبر انه خلص امان فيش امان في كل غزه على الفاضي.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미국이 8시간 동안 일시 휴전하고 라파 검문소를 재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라파 검문소를 통한 국경 개방이 논의됐던 것만큼
통로 개방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개방 소식이 나온 지 30분도 안 돼 이스라엘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격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אין כרגע מאמצים כאלה. במידה ומשהו ישתנה אנחנו נעדכן את הציבור.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לחימה כנגד החמאס, הארגון הרצחני שעשה את המעשה הז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라파 개방에 대해 이집트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수십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의 만류까지 겹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주민들은 며칠째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얼마나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가자지구 전면 봉쇄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유엔조차 더 이상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 국경이 계속 막힌 상태에서 가자지구 내부 상황까지 악화하며 주민들의 끔찍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이스라엘에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온 바이든 대통령.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의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은 용인하지만 점령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팔레스타인 주민과 하마스를 분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humanitarian crisis in Gaza, innocent Palestinian families and the vast majority of them nothing to do with Hamas. They're being used as human shields. 미군 병력 파병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제안에 따라 조만간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시점을 이번 주 후반으로 잡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이란과 헤즈볼라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면서 인도주의 참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며 가자지구에서만 10,00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치면서 특히 의료기관이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지상전을 예고하며 가자지구 북부에서 대피를 강요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지금 상황에서 환자 이송은 사형 선고라며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이 구조 활동을 벌이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포탄이 날아듭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공습에 가자지구 사상자가 12,000명을 훌쩍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중상자들로 병원은 늘 포화 상태입니다. 병실이 모자라서 복도 등 여기저기에 환자들이 누워 있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بكثير من عدد الأسرة الموجودة في قسم الاستقبال مما اضطرت الطواقم الطبية للعمل في الممرات في ساحات المستشفى على الأرضيات وهذا أمر خطير جدا. 살아남은 자들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죽은 자들에 대한 예우는 엄두도 못 냅니다. 안티실이 부족해서 아이스크림 냉동차까지 동원했습니다. ومع هذه الثلاجات أيضا فإن الأعداد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كل الثلاجات الأساسية والاحتياطية ويبقى في الخيام قرابة 20 إلى 30 جثة يوميا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هذه الثلاجات. 가자지구에 전기와 수도를 끄는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지상전을 예고하며 북부에서 대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료진들이 대피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하루하루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중환자들을 무턱대고 이송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의료기관 22곳에 수용된 환자만 2천여 명. 무리해서 남부로 간다고 해도 이들을 받아줄 만큼 여유 있는 의료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This is like a human-made disaster, and help should come. Border should open for these wounded patients with severe and complicated injuries. They need a complex medical center to deal with them. YTN 신웅진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상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또다시 출렁이었습니다. 이 커지는 유가 변동과 정세 불확실성 속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급등했다 진정된 국제유가는 가자지구 지상전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 다시 6%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과 식품 가격 상승에 더해 유가가 3%대로 다시 올라선 물가 상승률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란이 한 하루당 70만 배럴 정도 이제 증산을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 선으로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번 중동 사태의 시나리오별 전망을 내놨습니다. 갈등이 심화해 이란이 원유 증산을 철회한다면 1배럴에 $4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분쟁이 레바논과 시리아 등으로 확산한다면 $8 상승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계 경제 GDP는 0.3%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한다면 $150를 돌파해 내년 세계 물가는 1.2%포인트 오른 6.7%에 이르고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에 이어서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4번째 기소인데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다시 보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대에 올랐던 의혹 가운데 법원이 유일하게 소명된다고 했던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 누명을 쓴 거라고 부인한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씨가 잘 모른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좋다,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는 녹취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증거가 있었던 만큼 검찰은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시작된 대장동 재판과 병합이 필요한 닮은 꼴, 백현동 사건부터 먼저 기소한 뒤 위증한 당사자 김 씨와 함께 이 대표를 2번째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에 담겼던 남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중앙지검 이관 한 달여 만에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돌려보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현 정부 들어 4번째로 기소되면서 기존에 진행된 고 김문기 전 차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까지 포함해 이 대표는 최대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로 신속히 유죄 판단을 받아낼 경우 정치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이 대표 추가 수사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며 군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소는 국민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일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유족의 의견을 반영한 형태로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진척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화두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갈등 해결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모 공간도 좀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또 이 아픈 상처를 우리 국민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좀 그런 제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 시장은 유족 의사를 반영해 참사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주기를 맞아서 이태원 사고 현장에 그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이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척이 있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대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셔야 되고 어떤 얘기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없이 접촉을 시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 들였습니다.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고요. 그런데 유가족분들의 단호한 입장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이외에는 접촉 자체를 스스로 안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이고요. 시가 내년 시범 도입할 6만 5천 원짜리 기후동행 카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의엔 용처 확대를 위해 경기 인천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을 때 이 제도 자체가 진정한 어떤 그 효과가 벌어진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진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지를 가지고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논란인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에 대해 역사적 인물은 장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념 논쟁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는 12월 예정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해선 저출산 대처 효과를 기대한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속에 대법원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법원장이 그때까지도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도미노 공백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낙마 이후 임시로 대법원을 이끄는 안철상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여부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회의에선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인선 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후보 추천 등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 권한대행은 최종적으로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통상 업무는 수행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안 권한대행이 임명제청권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임기 만료에 맞춰 내년 1월 공백 없이 취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선거와 검증, 임명제청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까지 보통 석 달이 걸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절차가 시작됐어야 합니다. 안 대법관 퇴임 때까지도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도미노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한대행 역할은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 합의체 심리는 진행하기로 하고 전압사건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법관과 법원 공무원 정기 인사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살펴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 73.4%가 파업에 찬성하며 서울 지하철의 11월 파업 돌입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교섭단은 내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모레 오전 10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사측의 경영 혁신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외부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해 실종 사건으로 꾸미려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정유정의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성장 과정과 생활 환경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과외부로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정유정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버린 거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이 이유를 묻자 정 씨는 피해자 가족을 생각해서 한 일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알면 유가족이 못 견딜 것 같았다며 실종 사건으로 꾸며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로 생각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 씨는 또 범행을 마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도중에 잡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했다면 범행을 은폐할 이유가 없었을 거로 보인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범행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100차례 넘게 찌른 건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이라며 범행 당시 맥주를 여러 병 마신 상태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판에는 정 씨와 함께 산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성장 과정과 생활 환경 등을 진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해 손녀가 물건을 던지는 등 성격이 달라져 구청에 심리검사를 요청했다며 담당자가 2차례 방문했지만 본인이 거부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정 씨의 최종 입장과 검찰의 구형을 들을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는 현실을 고려해서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한 승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서비스 업체에서 부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A씨는 1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귀 후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에 배치됐고 인사평가 영향으로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A씨의 차별 시정 신청에 초시민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며 사업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회사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기간을 보면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남녀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결정을 뒤집고 남녀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여성에 불리하다고 본 겁니다. 실제 이 회사 근로자 성비를 보면 남성이 70% 이상인데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더 많았습니다. 중노위는 회사가 A씨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할 경우 차별받은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승진 결격 사유로 보는 차별적 인사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드렸다는 게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에도 좀 해결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 조치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근로자 채용이나 임금, 승진 규정에 대해 성차별 문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남녀 고용평등법이 개정된 이후 도입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실질적인 노동환경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여러 적발됐습니다. 내구성이 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운동기구부터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에 무려 235배 이상 검출된 어린이용 소변기도 있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벽에 걸어 간편하게 사용하는 중국산 유아용 소변기 제품입니다. 안전성 검사를 해봤더니 하수구와 연결하는 투명 호수에서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무려 235배 많이 검출됐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자 어린이들에게 인기인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110배, 납도 1.2배 초과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낙하 시험을 했더니 바퀴 연결 부위가 두동강이 난 스케이트보드. 만약 사람이 타고 있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감전이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헤어드라이어와 와플 굽는 기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구매 대행 제품 400여 개를 무작위로 살펴봤더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 58개에 이르렀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1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조사가 없이 진행되는 제품이다 보니 구매 대행 제품들은 KC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보다는 좀 부적합률이 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호는 구매 대행 사업자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구매에 참고할 수 있게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어제 4시간 넘는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오늘 임명직 당직자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면면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한번 좀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죠. 사무총장에는 이만희 재선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경북 영천 청도가 지역구고요. 그다음에 조직부총장에는 한경우 당협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아마 입당 전부터 캠프에 합류한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김혜지 지명직 최고위원. 자, 시각장애 피아니스트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인데 지난번 코이 물고기 연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립박수도 그때 받았었고요. 자, 정책위 의장에는 유이동 의원입니다. 자, 비윤계로 꼽히고요. 과거엔 이제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인물이고 지금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역시 수도권의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고요. 수석 대변인의 박정화 의원 그리고 선임 대변인의 윤희석 대변인이 당협위원장이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역시 수도권인데요. 오늘 대변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전체적인 취지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선 그 의원총회를 모으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번 보궐선거를 당정이 굉장히 진중한 입장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결정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말로 진심으로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는 현실적인 선상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인선에서 가장 많이 보여준 것은 젊어진 인선이다.
네, 지금 7명 중에서 4분이 70년대, 80년대 생입니다. 네, 그래서 젊어진 인선이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당에 누군가가 비윤계이다, 친윤계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친윤의 색채가 좀 약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너무 이렇게 예상 가능한 범위가 아니었느냐, 뭐 혹은 신선함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총선이 6개월뿐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에서 이런 좀 면면이 이 개인들의 실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봤다, 고려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을 기점으로 6개월 동안 좀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와닿을 수 있는 많은 개혁 방향이나 혁신 방향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총선을 6개월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더 혁신적인 방안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방안에 의원들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자,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임명직 대비의 연령대도 좀 낮아지긴 하고요. 수도권 분포도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친윤 색채도 좀 옅어진 건 사실인데, 자,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뭐 억지스러운 인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좀 설명해 지금 주시죠. 우리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강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느낌이 있을까? 네, 전혀 느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궐선거의 민심을 정말 애써 외면한 인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인선, 뭐 그다음 그런 책임 회피용 인선 뭐 이런 것뿐이 저는 느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천이라든가 다음 선거에 연관된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할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대표도 그대로고 뭐 사무총장도 뭐 거의 뭐 지금 뭐 별로 변화의 느낌이 없고 도로 영남당 소리나 내부에서도 듣는 상황이고 이런 인선이 과연 재보궐 선거의 결과 이후에 할 수 있는 모습인가 저는 참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궐선거의 민심을 애써 외면한 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도로 영남당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이렇게 되면 다 영남이라서 좀 이런 비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보궐선거를 정말 중앙하게 받아들였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제 총선 6개월이 남았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비대위가 갑자기 구성된다라고 해서 이걸 총선으로 승리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김기현 체제 안에서 정말 형식적으로 국민들께 가슴에 와닿는 부분을 개혁하고 혁신할 것이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체제 안에서 다른 혁신들을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혁신들을 끌어내보자 하는 곳에 총의를 모았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고 나서 실제 비대위 체제가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좋은 선거 결과를 거뒀냐?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대위를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도로 영남당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이 영남이냐 경기냐 서울이냐로 이 사람은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을 잘 모를 것이야 알 것이야를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희 이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거에 대한 이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총선 기획단이나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 등등을 맡은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시각이 어떠한 수도권 의원, 내 지역구만 바라보는 지역구 의원들보다 훨씬 폭넓은 수도권에 대한 이해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아직은 만족하시지 못할 수 있으나 이만희 사무총장이 보여주는 수도권에 대한 이해도는 수도권 어떤 의원들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충청권의 4선 의원 홍문표 의원이 원외 인사들 중심으로는 당이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변하지 않으면 연판장이라도 돌릴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라디오에서 전했는데 이런 얘기는 좀 당에서 안 전해집니까?
당협위원장들 모든 사람들의 뜻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당협위원장 과연 그 약 300여 명에 가까운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다 들은 것이냐, 혹은 서울 수도권의 약 100명 이상의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다 들은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수기를 거친 결과들을 이렇게 내놨을 때 당 차원에서 좀 많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국민들께도 좋은 호응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좀 얘기 좀 알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데요. 진짜 국민의 힘을 위해서 제가 고언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은 국민은요, 그냥 상황 모면용으로 뿐이 저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비대위 그 실패 사례를 드셨는데 그 실패 사례들이 다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그러니까 그 이전의 그 체제를 모면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비대위 성격이 좀 강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비대위 전혀 다른 색깔의, 그리고 여당 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움으로써 총선에 승리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예시가 성공했다고 보시면 네. 이번에 그러면 비윤계 인사를 대폭 중용하거나 그렇죠. 이런 정도의 변화는 시도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뭐 가장 좋은 것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달라진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기존 듭니다. 지도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의 어떤 인선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여론을 분석하고 또 민심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수해 막말이 다시 이제 조명을 받다 보니까 이력이 논란이 되고, 오늘 이른바 받은글 형식의 찌라시가 좀 유포됐나 보죠.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일단은 지금 그 찌라시 내용들은 김성원 의원이 지난 그 지선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할 당시에 뭐 공천원검을 받았다거나, 그리고 또 여기 김성원 위원장 지금 현재 그 연구원장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찌라시들이 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찌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무근. 네,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그 김성원 지금 그 연구원장이 경기도당 위원장을 할 당시에 저도 경기도당 소속의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접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로 해서 이렇게 오해가 된다라고 하면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또 진짜로 각인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막말 논란, 수해에 관계된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는데요. 수차례 본인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윤리위에 또 그 제소가 돼서요.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데, 사실 민주당 막말 정말 한도 끝도 없지만 23년만 해도 여기 혁신위원장부터 양효영 의원까지 뭐 노인들이 죽을 때 다 된 사람들이 왜 투표하냐라는 막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처벌된 것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건을 계속 너무 우려먹으면 여기 정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관점을 맞춰주고 이미 지난 건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차례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그만 이 부분은 좀 자유롭게 놔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걸 좀 엄하게 하시고 민주당을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꾸짖는 게 훨씬 국민에게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잘못이 있다는 건데 잘못한 사람을 굳이 왜 써야 되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죠. 원래 당원권 정지가 된 사람들은 공천이나 이런 데서 감점을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뭐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안 찾아진다거나 이랬을 때 옛사람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아니,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굳이 다시 쓰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왜 용서 안 해라고 면죄부를 스스로 그 당에 자당해서 준다? 국민이 준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양해를 구한 적이 있나요? 지도부가? 네. 그런 식으로 국민의 판단을 본인들이 하는 거는 또 오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한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어떤 사람도 단 한 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한마디에 정말 부적절한 발언으로 김성원이라는 사람 자체를 다 판단하기에는 어떤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장점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잘못까지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노력을 해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성과로 성과로 보여주면 보여줄 것이다. 된다는 근데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일반 국민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공인의 자리입니다. 공인의 자리. 네.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경제적인 여력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일반 국민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왜 공인의 자리까지 꼭 그런 논란을 일으키신 분이 차지해야 되는 거죠?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계속 이 인선에 대해서 이제 상반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인선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좀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이동 신임 정치기 의장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거든요. 네. 삼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가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목소리를 받아서 수도권 민심에 전달할 거라 생각하고 여야 모두 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에 파행처럼 치달았을 때 코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장 큰 감동과 울림을 줬던 게 김혜지 의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게 된다면 국민의 힘이 변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상징적인 인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성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반성이 먼저. 아내의 유혹처럼요. 이렇게 아내의 유혹. 장서희 씨가 점 하나 찍고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라고 믿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중의 평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전쟁이다. 이거를 꼭 우리 당 지도부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자, 처음에는 이제 지도부 총사퇴 이 이야기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비주류 중심으로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은 바꾸라고 하는데 단결만 하면 의원총회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지금 허은하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아내의 유혹에 국민들이 많이 보셨던 그 주인공의 이제 점 찍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정도 변화로 지금 국민의 내년 그 수도권 총선 가능하다 이런 판단들이 의원들이 많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이 모든 사태가 지금 그 보궐선거에서 기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과연 우리 당이 어떠한 부분을 혁신할 것이냐 이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이에 대한 대응도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단이 정확하게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진단이 모두 끝났다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 때문에 국민이 등을 돌렸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물음표를 찍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볼 때 정말 와 신선한데 이 정도로 국민의힘이 변했어 할 정도로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총선 6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건 역시도 무리한 변화일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에서 정말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정말 깊은 논의를 했는데 이 안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 당 몇 의원들께서 뭐 점 하나 찍고 나왔다 이런 또 비하를 하셨는데 이건 과연 좋은 모습인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외부자의 관점, 관중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정말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허은하 의원이나 누군가는 제외된 채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분들 역시도 진지한 고민을 하고 여기에서 의견이 있다면 더 좋은 의견을 내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수습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질문을 김민수 대변인께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 정치 생명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예를 들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말을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정말로 대패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 생명이
중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그런 고난을 겪고도 본인의 정치 생명을 정말 끝까지 끌고 가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그 당정대 관계를 보다 좀 건강하게 가져가겠다.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가져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 좀 변화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저 정도 가지고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김기현 대표나 그 국민의힘 분들이 민주당의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논평을 할 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판을 수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결파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왜 본인들한테는 같은 잣대가 아닐까? 이게 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저는 다음 총선이 너무너무 이 지금 현 정권한테 중요한 총선입니다. 이 총선은 그냥 총선이 아니고요. 총선에 패배하면 이후의 정책에 대한 동력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재보궐선거의 패배 그리고 그냥 패배가 아니라 민심이 확인된 패배예요. 표차에 의해서. 민심이 중도층 민심이 확인된 패배이다 보니까 자, 좀 전에 저희가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73.4% 찬성도 받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게 연동이 안 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정권이. 굉장히 그런 무감한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그런 모든 현상들이 연동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이 정당에? 그래서 이번에 그러지 마시고 정말 국민의 그 납작 좀 엎드리고 그 따가운 회초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총선 패배 후에 책임을 지시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저는 패배하면 끝입니까? 저는 이 정권은 그걸로 그냥 식물 정권으로 바로 전락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진한테 국민, 현장, 당정과 소통을 강화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지금 이 보궐선거에 대한 승패를 승패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 훈수하는 상황. 네, 그리고 우리들이 잘했다라는 듯이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그 국민들이 여당과 정부의 잘해라라는 뜻을 표현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팬데믹 이후에 정말로 경제 상황들이 고착화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3고 현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나 힘들어요 하는 목소리를 정부가 듣지 못했구나, 당정이 듣지 못했구나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니 여당들을 더 긴장해라라고 이런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과연 내가 잘해서 이런 지금 좋은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형태로 나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요. 유효슛이 아무리 많아도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유효슛이 아니라 골을 넣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네,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되지만 민주당도 함께 반성해서 정말 민생을 논의할 때 이번 마지막 21대 총 이 국회가 국민들 마음에 들 수 있을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그리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 앞으로 추가 쇄신특들 김기현 대표가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김성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사임하기 직전에 주고받은 문자가 이제 또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좀 화제가 됐는데 좀 보시면 자 조수진 최고위원이 김 부원장에게 이제 주요 당직자 임명안을 보냈습니다. 이게 오늘 뭐 아침 6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부원장이 황당하다. 이 정도 인선 아니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쫓겨나겠다. 자,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데 그럼 여의도 연구원이 민심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의도 연구원 자체에서도 이 인선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당연히 좀 읽히는 부분인데요. 인선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전혀 몰랐다 하는 것들은 또 말이 안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문자 내용과 지금 발표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지금 다르던데요? 근데 그게 정말 큰 부분이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 문자 내용상에는 지금 사의를 표명했던 분이 다시
지금 재임용되는 형태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박대출 네. 정책위 의장이 지금 그렇죠. 사무총장으로 지금 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6시 문자에서는. 네, 그럼 정책위 의장을 그만두고 사무총장을 한다고라고는 문자를 봤으면 저도 비슷한 반응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이 났던 것이 아닌데 저게 그 전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저런 부분들이 유포된 것 자체가 지금 어쨌든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선안이 전해진 이후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저 인선안 자체가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된 겁니까? 지금 저게 확정되지 않은 정보들을 지금 서로 주고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런 문자들이 어떨 것 같아,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이런 문자들을 많이 주고받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확정되기 전에 뭐 찌라시 정도 수준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지금 저게 휴대폰 저런 개인 문자들까지 저렇게 찍히게끔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저런 부분들은 좀 굳이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게 각자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떻게 된 일 같습니까? 글쎄요. 조수진 최고가 기자 출신이고 이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 조금 뭐 이게 의도가 있었나 이런 생각마저도 좀 드는데 그만큼 어이없는 인사가 도니까 좀 일부러 이걸 막기 위해서 노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좀 전에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 말씀에서 지금 저 안과 발표된 안이 크게 다르다 그 말에 저는 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만희 의원과 박대출 의원의 개인적인 성격차라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구체적인 뭐 이런 캐릭터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 역사나 뭐 다른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달라 보이냐면 윤상현 의원 정도가 아마 거기 그 자리에 왔으면 다르다고 느낄 거예요. 그동안 조금 쓴소리를 했던 그렇죠. 인물들. 근데 이 두 분이 다르다는 걸 국민 중에 누가 알까요? 그 당의 대변인 하신 분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저처럼 좀 약간 정치권을 이렇게 굉장히 매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전혀 알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쓴소리를 그동안 해왔던 인물 정도는 발탁을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여당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많이 내놓은 분 중 한 분이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여권의 변화를 눈물로 호소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국회 여당 내에서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주십시오. 네, 자 최상병 사망 관련 발언하다 이게 눈물이 울컥 터지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좀 인정해달라. 제발 여당의 집단 그 무건 수행의 저주를 풀고 대통령이 진실한 마음으로 본인 육성으로 국민들께 좀 표현을 해달라. 눈물의 기자회견을 좀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적절치 못하다라고 일단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국민들이 가슴 아파할 사건까지 끄집어내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연결식도 갔다 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당의 엄중한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서 하는가? 네, 정말로 이 분들이 당이 이렇게 선거에 필패하고 그리고 엄중한 상황에서 본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틈타. 그것도 당의 지도부들이시고 당의 어른들이시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당의 대표를 지냈던 어른인데 정말 이런 시적절하지 못한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오늘의 사자성어해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이런 발언들도 했던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래 사자성어를 돌려드린다면 자멸지계다. 네, 이러한 지금 정치적 개착 이런 계략들을 계속해서 부린다면 이게 당에 플러스 될 것이었고 결국은 본인들께 다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 이 역량을 제발 좀 당에도 같이 힘을 합쳐줘라. 네. 네, 뛰어난 역량을 당에 좀 라고 합쳐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왜 진정성에 대한 문제냐. 정말 진정으로 우리 당이 변화하기 바란다면 김기현 대표랑 어려운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메일로도 전화로도 직접 와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이게 왜 맨날 기자 앞에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개인적인 정치다. 근데 최소한 이렇게 당의 엄중한 상황에서는 개인 정치보다는 당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모습을 당의 어른으로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느냐. 시의적절하지 않았다. 자, 비판해 주셨는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또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셨더라고요. 아주 시의적절했죠. 예, 왜냐하면 지금 엄중함을 전혀 못 느끼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엄중함을 못 느끼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걸 느끼고 굉장히 그 감정이 복받쳤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너무 총명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가끔은 지나치게 총명하다는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느끼는데 좀 전에 우리 김민수 대변님이 지적해 주신 사자성어, 결자 해지. 이거는 대통령을 심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변화를 촉구하는 정도에서 멈춰야지 당신이 이번 심판의 대상이었고 책임자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 거는 또 이렇게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을 좀 약간 자극하는 그런 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자제하면서 변화를 이렇게 요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시기나 전체적인 내용은 좀 적절했다. 오늘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안철수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오만방자한 응석바지다 이렇게 또 맹비난을 하면서 제명을 주장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부 분란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내보내야 합니다.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네, 오만방자, 분탕질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이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지나가는 시민이 썼던 이제 욕설을 가져와서 이제 쓰는 거를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설전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윤리위 징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본인이 한 발언은 또 맞기도 해서 이게 징계 사유가 될까요? 이걸 해당 행위로 보냐 안 보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거기서 욕설을 그렇게 되돌려준 것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욕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약간 위태 있게 받아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화면은 다 봤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걸 떠나서 안철수 지금 의원이나 그리고 이준석 전 당대표나 제가 볼 때는 당의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분명히 쓰임이 있고 역할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후배들이 바라볼 때요. 좀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안 그래도 당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정말로 쓰임에 맞게끔 쓰이셔야 될 분들이 이러한 논란들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이랬으면 좋겠다.
자, 안철수 의원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울면서 기자회견하니까 네. 악마의 눈물쇼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하지 않았던 이런 언어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죠. 나 아픈 사람 상대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또 발언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감정의 골을 좀 풀어야 될까요? 그 양쪽 다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인들이잖아요. 예. 근데 하는 모습은 다 사적 구제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는 모습이죠. 이게 감정들을 표출하면서. 공인은요,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감정을 드러내서 남을 공격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부적절한 게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그 사안을 가지고 가려야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그 사람을 뭐 규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응석빠지니 어리다든지. 네. 이제 40이 다 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마치 막 꼬마 취급하고 어린이 취급한다면 그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꼰대일 뿐이 더 보이겠습니까? 저는 저런 모습은 아주 특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모습도 아픈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비아냥과 조롱과 그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대할 것은 아니다. 예. 모든 것들은 시시비비만을 중심으로 가리고 그게 공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있는 제도 안에서 가려주는 게 정말 모범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응석바지로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오늘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화된 정치 기계 인간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극명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장점을 가졌는데 네.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단점을 보고 뭐 이걸 규정해가지고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장점이나 무서운 부분, 날카로운 부분 이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봐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분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수 대변인도 이준석 전 대표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도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면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게 독이 될까 봐 좀 경계하는 이런 모습도 좀 읽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은 뭐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가 4번째인 건가요? 네, 지금 4번째 기소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지금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한 차례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올 3월에 또 이제 그 대장동으로 또 이제 기소가 한 건데 네. 한 번 됐고요. 이번에 또 이제까지 하면 이제 3번째 기소죠. 3번째 기소인데 엊그저께 이제 또 기소된 것까지 하면 4번째 기소네요. 백현도까지 하면 4번째 기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기소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일주일에 3-4번은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도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여기에다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도 좀 확산되는 상황이라서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굉장한 비판도 또 나오긴 하던데요. 검찰을 그러니까 향해서. 예. 검찰이 전략을 수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이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방탄 프레임과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묶으면 그게 소위 말하는 반격이 됐어요. 네. 카운터 액트가 가능했고 카운터 어젠다로서 굉장히 효능을 발휘했거든요. 근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국민들의 생각은 검찰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법원의 판단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좀 바뀌어서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거나 굉장히 사라진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이 이슈를 끌고 가려는 지연 전략이었다면 속도전으로 지연전에서 속도전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한 알에도 유죄를 만들어야 공격이 가능하다. 이쪽으로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졌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영장 청구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면 요 소용돌이가 한 번 더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10% 이상 이재명 지지도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은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이 민심이 성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시키는 정당 지지도의 근거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 기각 이후로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영장 기각 이후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런 분석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저 역시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패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구속영장 그 실질 검사 이후에 구속을 면한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였다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약 20% 정도는 사실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발부가 되지 않은 이 사건들 중에서 약 3%만 무죄로 판정이 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범죄의 유죄 무죄가 결정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본안 재판에서 끝까지 따져봐야 되는 절차가 남았는데 마치 무죄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검사들이 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니요, 재판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판이 지금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법, 공직선거법 재판까지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6개월, 2, 3심 각각 3개월에서 1년 안에는 무조건 재판이 종결하라고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지금 1심조차도 1년이 넘도록 이것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들이 당연히 전략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검찰은 죄를 지은 사람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서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는 사람들이죠. 근데 죄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는데 정말 거대 권력이다 보니까 이 수사를 피해 나가고 지연시키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조차도 이 거대 권력 앞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으니 그럼 검찰들 입장에서 당연히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판결 날 수 있는 사건들인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상일 평론가. 전략이 바뀌었다는 건 인정을 하셨네요, 그죠? 네. 당연히 전략이 그래서 있어야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재명 당대표가 그 총선을 치르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번 재보궐 선거로 국민들께서 심판의 대기표를 주셨어요. 1번은 정권을 먼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 심판이 끝나야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심판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거는 현 정권이고 그 정권이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는 게 우선이다. 대기순번표 1번을 그쪽에 부여한 거고요. 대기순번표 2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시간을 벌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권에 대한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심판은 저는 보류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백현동하고 대장동은 병합해서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길어질 것 같고 아까 속도전 얘기했는데 지금 선거법 저는 이제 국민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는 면에서, 저는 아닙니다. 근데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혐의 이 두 부분 총선 전까지 결론이 안 날까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되는 거죠, 검찰에. 그래서 유죄를 만들어 놓고 이 총선에 그거를 영향을 주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임박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를 바로
그 강판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그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와도 들어요. 1심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민간인 통행을 위해서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과 30분 만에 휴전은 없었다고 밝혀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통로인 라파 검문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이 열리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فيش امان حتى وانت على المعبر خايفين احنا جايين على المعبر قصفوا شارع رفح وصرنا نصوت احنا جايين على المعبر انه خلص امان فيش امان في كل غزه على الفاضي.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미국이 8시간 동안 일시 휴전하고 라파 검문소를 재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라파 검문소를 통한 국경 개방이 논의됐던 것만큼 통로 개방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개방 소식이 나온 지 30분도 안 돼 이스라엘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격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אין כרגע מאמצים כאלה. במידה ומשהו ישתנה אנחנו נעדכן את הציבור.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לחימה כנגד החמאס, הארגון הרצחני שעשה את המעשה הז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라파 개방에 대해 이집트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수십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의 만류까지 겹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주민들은 며칠째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얼마나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가자지구 전면 봉쇄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유엔조차 더 이상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 국경이 계속 막힌 상태에서 가자지구 내부 상황까지 악화하며 주민들의 끔찍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란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5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가가 통상적인 전쟁 프리미엄 $20를 넘어 최고 $150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사태가 단기간에 그칠 경우에는 연말까지 $100 이내에 머무르고 전선이 제한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100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군용기에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인들까지 탑승시켜서 대피시킨 데 대해서 일본 정부와 시민들의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서면서 한일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우리 군 수송기가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인 51명까지 태우고 무사히 대피하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거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韓国政府から支援をいただいたことにつきまして率直に心からの感謝をお伝えしたものであります。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자민당의 사토 마사이사 의원도 한국에 감사하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SNS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한일 관계 개선이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국정감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서 최대치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자신도 여러 가지 국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성의를 좀 진정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가을 제사를 앞두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한일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 속한 니시무라 경제상은 지난해와 올해 8월 패전일 직후에도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일부 일본 의원들의 야스쿠니 집단 참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이는 모처럼 조성되는 한일 간 우호 협력 분위기가 탄력을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확대 폭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3,000명에서 4,000명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발표 시점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두고 그동안 의료계 안팎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의료계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수를 추계해야 한다며 300명 증원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환자 시민단체는 1,000명 이상 늘려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은 해마다 400명씩 늘려서 10년 동안 4,000명을 증원하자는 것이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인원을 얼마나 늘릴지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에 1,000명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3,000에서 4,000명까지 늘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1,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파격적인 증원에는 환영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1,000명 아니면 2,000명, 3,000명이 나와도 지금처럼 돈벌이 의료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는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공의대 신설 대신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정책 마련을 검토해왔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 지역 의료 대책, 적정한 보상의 강화,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의학 교육의 질 제고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필수 의료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등 필수 의료 혁신 대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로 예상됐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점을 두고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반발이 큰 가운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부산 장전동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부근에서 길이 70cm가량 되는 뱀이 목격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안전하게 뱀을 포획한 뒤에 근처 산에 방사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최근 단지 내에 뱀이 나타나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또 밤새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해 2마리가 사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11시 반쯤 부산 만덕동 공원에 멧돼지 형체를 봤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신고 장소 근처에서 어미 1마리와 새끼 1마리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0시쯤 부산 반여동에서도 멧돼지 여러 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들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한 아이가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친모가 40대 A씨 부부에게 1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는데 피해 아동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데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부부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 등에게 아이를 키우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맨 처음 불법 입양한 아이는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했지만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학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매수한 아이들은 사주 조건에 맞지 않는다, 또 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거나 친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재혼하고 사주가 좋은 딸을 갖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 됐고 정상적인 입양도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어 친모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해주면서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해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두 차례 더 신생아를 매수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아이들을 판 친모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 아동들이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출생신고된 아이의 입양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40대 남성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씨는 구속 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직업이 없는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에게 심정을 전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하청 택배기사의 사망이 과로사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과 경찰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노조 측과 전문가들은 쿠팡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상시해고 제도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경기 군포시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60대 택배기사 A씨.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사망 원인을 심장비대와 심근경색, 즉 질병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산재보상법의 심근경색은 과로에 따른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고 심근경색은 내심한 심혈관계 질환이란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이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쿠팡은 택배기사가 배정된 물량을 맞춰 되지 못하면 담당 구역을 회수하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개인 사업자인 택배 노동자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사실상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라 노동자들이 과도한 물량을 떠안는 환경에 내몰리다 결국 과로사에 이른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과로를 불러오는 노동 조건을 쿠팡 CLS가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정인으로 출석시켜서 고용노동부와 쿠팡 CLS에 대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숨진 A씨가 일주일에 평균 52시간을 일했고 배송 물량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는데 노조가 허위 주장을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실제로 과로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주 평균 52시간을 일했다는 쿠팡의 주장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주간 근무의 30%를 가산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새벽 배송을 맡아온 A씨의 일주 평균 근로시간은 67.6시간.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초과합니다. 4인만 놓고 뭐다라고 하진 않고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그 얼마큼 이제 죽기 전에 많은 일을 수행했나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이제 그 평가를 내리는 거죠. 또 여름철 물류창고 온열 질환부터 배달기사 사망까지 노동 환경을 둘러싸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쿠팡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자갈과 시멘트 가루가 인근 도로에 연거푸 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민 한 명은 떨어진 자갈에 머리를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았고 또 주차된 차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민들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건설업체에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무언가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립니다. 길을 가던 남성이 뭔가에 맞은 듯 비명을 지릅니다. 지난 13일 오후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와 자갈들이 주변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떨어진 자갈에 맞은 주민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갈로다가 머리 막 수에 맞았습니다. 위에 바라보는 그 와중에 막 시멘트 가루가 막 떨어져갖고 눈에 들어가가지고. 주변 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인접해 있는 주택가에도 자갈과 시멘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시멘트 범벅이 됐고 자갈에 맞아 유리창이 깨진 차도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자갈에 여러 차례 맞은 자동차 뒷유리는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금이 갔습니다. 주민들은 낙하물로 파손된 차량이 한둘이 아니라며 대기업 건설사의 보호 대책이 어떻게 이리 허술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차는 다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스티로폴까지. 통행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통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수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 위로 돌멩이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내 집 가지고 살면서도 편히 못 산다는 거. 그렇게 돌 떨어질 때 여기 잘못 나오면 큰일 나지. 생명에도 위험 있지 않을까? 건설사 관계자는 고층 구간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바람에 먼지와 자갈이 날려가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은 충분히 배상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향후 공사에서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동구청은 현장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낙하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건설업체에 필요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에 손님으로 온 중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또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DJ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대형 입시 업체들과 수능 출제 교사들의 문제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75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75건 가운데 카르텔로 분류한 사건은 6건이고 나머지 69건은 이 과정에서 적발된 부조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직접 첩보를 입수하거나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고발된 사건도 상당하다며 입건자가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이 내일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합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이 일반에 첫 선을 보이고 B-5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
미국 주요 차선도 총출동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현장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지상 방산 분야까지 총망라하는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로 거듭난 아덱스.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일부터 엿새 동안 개막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국산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시험 비행도 이루어집니다. 이 KF-21이 일반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최근 이스라엘에 급파돼 우리 국민을 철수시킨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 등 군이 운용 중인 주력 항공기도 선보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의 주요 전력도 대거 참가합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인 B-52 폭격기가 비행을 펼치고 뛰어난 스텔스 성능으로 적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가 전시됩니다. 민간 분야에선 독자 개발 저궤도 시험 발사체 한비 TLV가 대중에 공개됩니다. 지난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해 소형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2년 뒤인 2025년 다시 열릴 서울 아덱스를 세계 3대 에어쇼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행사 기간 말레이시아, 호주, 이라크 등 9개국 국방장관과 14개국 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해 우리나라와 국방, 방위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서울경찰청 대상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관계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 현장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에 있는 언론사가 이동관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을 잘못 보냈다라고는 생각하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입니다. 이동관 본인은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시스템 로그 기록까지 제출하면서 그냥 기술적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셨어요. 네. 검찰에서 반려당했죠. 검찰에서 여러 가지 보강 수사라든지 보안 수사 지시를 내려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 말씀해 보세요. 네. 최 기상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저렇게 급한 사건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런 사건에까지 이렇게.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서 위증교사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으로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대표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수원지검은 증거 보완에 주력하면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차례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기각 사유로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강 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은 결국 대북 송금 의혹을 수원지검에 다시 넘겨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 대표 수사를 맡을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구속기한을 6개월 연장해 수사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그동안 번복을 거듭했던
이 대표 보고 관련 진술에 일관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쪼개기 형식으로 이 대표를 후원했다는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남은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수원지검은 필요할 경우 이 대표 추가 소환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3차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추진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3차 정상포럼. 서방 선진국들은 모두 불참합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 정부도 정식 대표단을 보내진 않을 방침인데 일부 부처 장관급이 개별적으로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대1로 회원국 정상들과 대표단이 속속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시내 도로는 수시로 통제됩니다. 거리엔 경찰과 군인, 보안 요원들이 쫙 깔렸고 검문 검색은 그만큼 강화됐습니다. 정상포럼이 열리는 국가회의센터 주변은 14일부터 닷새 동안 차단합니다. 16일부터 나흘 동안은 드론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마스와 무력 충돌 이후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진 이스라엘 대사관 주변은 경비가 더욱 삼엄합니다. 中方将继续采取有效措施，切实保护外国在华机构和人员的安全。 1대1로 10주년을 맞아 세 번째로 열리는 정상포럼. 140개국, 국제기구 30곳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범 수배 이후 처음 베이징을 찾는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Это и отличает настоящего мирового лидера на 5 минут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красоватьс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лощадке, и также исчезают незаметно. Конечно, председатель Си Цзиньпин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человек. 지난달 미국판 1대1로 출범 등 서방 견제 속에 중국의 우호국 중심으로 초청장이 뿌려졌습니다. 1대1로 탈퇴로 가닥을 잡은 이탈리아를 비롯해 G7 서방 선진국들은 모두 불참합니다. 앞서 1, 2차 정상포럼 때와 달리 이번엔 우리 정부도 정식 대표단을 파견하진 않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일부 부처 장관급이 분과 포럼에 개별적으로 참석을 조율한다는 애매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심 항공교통 UAM이 미래 주요 이동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체 개발에, 지자체는 시범 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유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미국의 도심항공교통 UAM 선도기업이 만든 전기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조종사까지 6명을 태우고 시속 320km의 속도로 최대 2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회전 날개 4개를 장착해 헬기보다 안전하고 소음이 적은 게 장점입니다. 우리 대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기체를 공동 개발하고 부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industry have been incredibly supportive of the development of eVTOL and UAM. Korea as a society are active technology adopters, and we think this is one of the places that UAM will thrive very early. 업체는 연말까지 시제기 개발을 마무리 짓고 신뢰성과 효용성 확보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 응급구호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기 좋은 만큼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경상북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실증 프로그램 참여도 같이 하고 있고 그 경상북도에서의 UAM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울릉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계약을 앞둔 만큼 시범 사업을 통해 UAM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술을 우리가 이전받아서
경상북도 내에 UAM 회사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수출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UAM 시장 규모는 1,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며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경신하겠고 기온이 낮아지며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높은 산간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관령 1도, 대전 7도로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1도, 부산 23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곳곳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